자, 이제 주택 정책을 보겠습니다. 주택 정책은 이제 임대료 규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규제도 뭐 조금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임대료 규제와 분양가 규제는 거의 성격이 똑같습니다. 이제 임대 시장이냐 분양 시장이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가 있고요. 임대료 보조하면서 이제 함께 여과 현상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잡다한 내용들이에요. 뭐 공공임대주택 공급, 뭐 선분양, 후분양 이런 것들은 뭐 좀 잡다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조세가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죠. 시장 임대료가 낮다라고 판단하면 규제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형성되는 이런 임대료 수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50만 원이다. 한 평당 연간 50만 원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량 개념으로 1년간 한 평 사용하는데 50만 원이다. 그러면 10평짜리 집에 살면은 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12평짜리 집에 살면 6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이게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할 때 요거보다 위에 하겠어요? 아래 하겠어요? 아래 하는 거죠. 아래 해야 효과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 40 이렇게 아래 하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효과를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수요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수요량을 줄이죠. 그래서 늘리죠. 수요자는 수요량을 늘리는데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줄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현상만 놓고 봐도 벌써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늘어나는데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줄어들면은 시장에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요. 찾는 양은 이만큼인데 내놓는 양은 요만큼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바로 시장에서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거죠.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은 가격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못 올라가게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려는 압력이 존재해요. 이런 경우에는 빈틈이 생기면 바로 튀어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뚫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 때가 있었어요. 이게 임대료 규제 말고요. 임대료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규제를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저임금 정책. 임금을 굉장히 낮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이제 불균형 개발 전략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가진 것이 없었잖아요.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지하 자원이 없고 기술도 없고 노동력밖에 없으니까 이 수출해서 이렇게 외국에서 자원을 수입을 해서 그걸 가공을 해서 외국에 갖다 파는 이런 전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은 싸게 해야 돼. 싸게 외국에 갖다 팔려면 그러려면은 인건비가 적게 들어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인건비가 적은데 그거보다 더 적게 하려면은 노동자들이 그냥 밥만 먹고 살 정도의 임금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사람들은 도시로 왔어요. 왜? 시골에 있으면 밥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밥은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임금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저고가 정책을 써야 돼요. 곡물 가격도 싸야 돼. 그래야 밥은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쌀 가격이 안 올라가게 잡아두는 거예요. 쌀 가격이 안 올라가게 잡아둬야 또 계속해서 도시로 공급되는 노동력이 생겨요.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을 적게 줘야 밥이라도 먹고 사니까 그렇게 저임금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외국에 이제 물건을 팔 수는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 기업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임금, 저고가 정책으로 노동자들과 농민의 희생으로 기업을 키우는 거죠.
이렇게 키워서 이제 그게 언제 이제 터졌는가 하면은 드디어 터진 게 1988년, 89년도에 터졌어요. 물태우 때. 물태우라고 하죠. 물태우. 물태우라고 하는 게 그때까지 억눌려 있던 이 저임금, 이게 임금을 눌려 놓으니까 항상 압력이 존재한다고, 이게 튀어 올라가려고 하는 압력. 근데 전두환보다는 훨씬 이게 풀어졌잖아요. 그때 전두환은 굉장히 눌러서 눌러서 이제 규제를 했고, 그러니까 풀어지니까 눌렸던 게 터져 올라가는 거죠. 그래 막 노사분규가 막 엄청 많았잖아요. 88, 89 노사분규 엄청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많았던 게 눌렸던 게 튀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항상 이게 눌러 놓는 거는 튀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 놓으면은 튀어 올라가는 게 50까지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튀어 올라가, 이렇게 더 튀어 올라가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60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요거는 공식 가격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얼마에 계약해야 돼요? 예, 여기 40 해야 돼요. 40. 규제는 40에 하고 있으니까. 40에 쓰기는 40에 쓰는데 실제로 주기는 60에 줘야 되는 거죠. 이제 이중 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예, 계약서는 40, 실제는 60.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암시장이 되는 거죠. 암시장. 그리고 이중 가격이 나타나고요. 이중 가격. 그리고 요 차이를 음성적 지불이라 그래요. 음성적 지불이 수수돼요.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요. 그리고 수요자들은 이렇게 해도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동이 저하돼요. 이사를 못 가요. 이동이 저하되면 먼 곳에서 다닐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교통비가 증가하고요. 혼잡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고요. 공급자들은 공급을 줄일 때 용도 전환을 고려하면서 줄여요.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으면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용도 전환이 가능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도 전환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을 제대로 못 받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수리 수선 같은 거 잘 안 해주죠. 그러면 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얘기가 별로 없죠, 지금. 좋은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면은 안 돼요. 장기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직접 개입일까요? 간접 개입일까요?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가격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거 별로 바람직한 정책 아니에요. 사실 직접 개입은 별로 바람직한 정책 아니에요. 최저임금제 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직접 개입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재작년 시간당 페이를 뭐 얼마 해가지고 그 밑으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임금을 그런 식으로 낮추어 규제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규제하는 거예요? 높게 규제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임금이 못 올라가게 규제를 한 거고, 지금은 너무 높게 해서 이거보다 밑으로 주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 문제인 거예요. 너무 낮춰놔도 나중에 튀어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시장 예를 들어 알바비가 예를 들어 시장에 한 7,000원은 적당한데 8,500원 밖에 하면 누가 사람 쓸라 그래요? 사람 안 쓸라 그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다 안 좋은 거예요. 위에 규제하든 아래 규제, 이게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결국은 정상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혼란만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더라도 잠깐 해야 돼, 잠깐.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해야 돼서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규제를 할 때 임대료 규제는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를 해야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높게 규제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낮게 규제하면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만 높게 규제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를 해야 돼요.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198쪽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의의 동그라미 2번.
의회 동그라미 2번에 규제 임대료가 균형 수준보다 높은 경우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예요?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할 때 나타나는 효과가 바로 그 효과예요. 그래서 괄호 1번, 2번, 3번 이렇게 수요자 입장, 공급자 입장, 시장 입장.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분양가 규제가 있는데 이 분양가 규제는 분양시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임대시장이고,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시장만 다를 뿐이에요. 분석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양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당 1,000만 원이에요. 분양가가. 시장 분양가는. 근데 정부에서 야, 시장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규제를 요 밑에다 규제를 하는 거죠. 평당 800만 원 이렇게. 요것도 밑에 규제해야 효과가 나타나겠죠. 위에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자, 여기서도 볼까요? 이제 수요 공급자들 시장 이렇게. 자, 이렇게 평당 1,000만 원 하는데 평당 800만 원 분양합니다 하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증가하죠, 이렇게. 공급자, 건설사는 여기 이제 건설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건설사들은 돈 돼요, 안 돼요? 돈 안 되면 공급을 줄이죠. 공급량을 줄여,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얼마 되지 않는 양인데 찾는 사람은 많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초과 수요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초과 수요가 나타날 때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 선착순도 있습니다. 선착순. 먼저 오는 놈이 임자죠. 옛날 분양할 때는 아주 옛날 한 3, 40년 전인가요? 한 3, 40년 전에는 선착순도 있지 않았었나요? 선착순이 있어서 이렇게 막 밤새 그냥 막 이불 뒤집어 쓰고 기다리고 막 그렇게 분양받은 적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청약제도 해가지고 이렇게 순위를 끊잖아요, 순위. 예, 그래서 예전에 뭐 1순위, 2순위 뭐 이렇게 하고, 예, 0순위도 있어요, 0순위. 뭐 0순위 뭐 이렇게 0순위까지도 얘기하고 뭐 그랬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정해서 추첨하는 거죠, 추첨하는데 얼마 되지는 않는 양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니까 추첨해서 이제 당첨자 뽑는 거잖아요. 근데 당첨이 되면 일단 어떻게 해요? 당첨이 되면 800에 분양받으면 얼마에 대팔 수 있어요? 1,000만 원보다 더 비싼 값에 대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 1,000만 원은 언제 1,000만 원이요? 물량이 줄어들기 전에 1,000만 원이에요. 물량이 줄어들면은 튀어 올라가면 더 튀어 올라간다고요. 분양은 800에 받고 팔기는 1,200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돈 돼요, 안 돼요? 돈 되니까 여기 수요 증가시키는데, 수요를 증가하는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들어오는 거예요. 투기적 수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여러분들 혹시 이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통장 자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올까요? 들어보셨나 보네요. 다른 사람 거 사가지고 오는 거죠. 다른 사람 통장 사가지고. 근데 그게 적발이 잘 될까요? 적발이 잘 안 돼요. 적발이, 글쎄요, 우리 집 말고 다른 데는 갔을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온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걸 조사를 제대로 한다면은 내가 그 원래 당첨받은 그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확인을 해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적발을 해서 뭐 벌금을 매기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당첨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전매 제한 기간이 있잖아요.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이제 얼마 그냥 빌려준 대가로 뭐 1, 2천 받고 뭐 1, 2천만 줘도 그 사람들은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돈이 없어서 당첨이 돼도 집을 못 사요. 그런 사람들 숱해요. 자, 이거 볼까요? 30평짜리 집 볼까요? 30평. 얼마 있어야 살 수 있었는가? 원래는 평당 1,000만 원이면 3억이면 돼요. 3억. 근데 800으로 하면은 30평짜리 하려면 얼마 있어야 돼요? 2억 4천이죠. 2억 4천 돈 없는 사람들이 구하기가 쉽냐고요. 통장에 10년, 20년 계속 통장에 청약 통장은 넣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당첨돼도 들어와 살지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한 3천만 원 드린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지. 그럼 3천만 원 주고 당첨되면은 평당 400을 남겨요. 평당 400이면은 30평이면은 1억 2천 벌어. 1억 2천. 1억 2천 벌면 3천만 원 줘도 9천 남기는데 아마 3천만 원도 안 줄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가 그렇게 다른 사람 이름 빌려와서 한다고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어차피 불법 저지르는 거 한 10명 거 사면 되죠. 맞아, 안 해요. 어차피 불법 저지르는 거, 왜냐하면 한 명 거 사가지고 넣으면 당첨될 확률이 적단 말이에요. 저 다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고 신문에 다 읽은 얘기예요. 한 20명 거 사는 거예요. 20명 거. 자, 한번 투기적 수요자들이 이 사람 거 20명 거 사가 내 투기하고 또 저 사람도 다른 사람 거 한 20명 거 사가 집어넣고 투기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일부 실수요자들도 넣겠죠. 일부 실수요자들 넣고 투기적 수요자들 수십 명 거 한꺼번에 넣고 누가 당첨돼요? 투기적 수요자들이 당첨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당첨돼요. 이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은 당첨 확률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이거 물량 거의 대부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첨 안 된 많은 실수요자들이 진짜로 집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첨은 안 됐고 이 사람들한테서 피 주고 사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 어차피 집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당첨돼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피 주고 산다는 게 이 말이 되겠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이것도 단기적으로만 잠깐 동안만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자율화를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율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진짜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건 벌써 이게 너무 오랫동안 시행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오랫동안. 제가 세종시를 간 이후에 제가 세종시 거의 원주민이에요. 세종시 원주민. 예. 그 세종시가 첫마을이 2012년 여름에 오픈했거든요. 제가 가을에 갔어요. 가을에. 오픈한 직후에. 그러니까 저희는 거의 원주민이죠. 아직 인구가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될 때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직 인구도 얼마 안 되죠. 첫마을 하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숱한 곳이 전부 다 분양하는 곳이에요. 다 이제 건물 짓기 시작하니까. 근데 제가 자격이 되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 세종 시민인데 이제 집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옛날 생각만 한 거죠. 근데 보니까 집이 없어도 되더라고, 그게. 집이 있어도 되더라고요. 그걸 몰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룰루랄라 그냥 왔다 갔다 다니기만 하고 거기 금강 4대강 하면서 이게 자전거 길 있잖아요. 그 금강 주변에 지금은 다 이제 막 아파트가 다 들어섰는데 제가 갔을 때는 허허벌판이 아무것도 제방만 보이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자연 풍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해서 아 경치 좋네 막 이러고 다녔는데 그 당시에 이미 여기를 분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 보니까 여기가 다 지금 현재 지금 좀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다 분양가에 따블이 돼 있어요. 다 이쪽에 금강 조망권이 있고 이 교통도 편리하고 이렇게 공공시설도 근처에 있어서. 근데 나중에 이제 2015년인가 6년 됐을 때
보니까 저도 자격이 되는 거였더라고. 근데 이미 인구가 한 30만 명 가까이 된 거, 20몇만 명.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이제 분양하는데도 몇 군데 안 남았어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양하는데 몇 군데 안 남았고 인구는 늘었고 그러면은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벌써. 예, 아무튼 그 당시에 그때가 될 때까지 막 피가 붓고 막 이런 게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면. 그러면 너무 긴 거죠 그게. 그 전에 규제를 했어요. 그 전에 규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가버리니까 막 그런 막 어떤 사람은 피 주고 샀는데 거기서 더 올랐다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제가 당첨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지나고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당첨받은 사람도 있대요. 당첨받고 6개월 지나면 또 1순위. 당첨받고 또 6개월 지나면 또 1순위. 그러니까 제가 알았을 때는 벌써 다른 사람들 몇 번 돌렸던 거죠. 아무튼 별로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율화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럼 자율화는 뭐겠어요? 시장에 맡기는 거죠. 시장에 맡긴다는 건 여기에 그대로 내두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소리는 뭐예요? 분양가를 올리란 얘기예요. 분양가를 올리게 되면은 공급량이 어떻게 해요?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수요량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이 전매 차익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 전매 차익이 점점 주로 이게 이 차이가 점 이 크기가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런 전매 차익이 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투기적 수요도 줄어들어요. 자율화를 하면은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전매 차익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투기적 수요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단기적으로 시행하라 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런 게 이제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율화 내용이에요. 자, 일단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은 이제 수요자 공급자나 뭐 시장의 초과 수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그 괄호 4번의 기타를 보세요. 괄호 4번의 맨 밑에 200쪽에 기타를 보시면은 전매 차익으로 인해 분양 시장이 투기 시장이 되며 투기적 수요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요. 또 당첨되는 일부 저소득층의 과소비를 유발하며 당첨되지 않은 많은 무주택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돼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문제가 좀 어려운 지문이 있는데요. 201쪽의 문제를 보세요. 분양 가격을 시장 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어요? 다음에 2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커진다. 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나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잘 모르면 일단 넘어가시면 돼요. 3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 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 주택 공급은 확대되고 대형 주택 공급은 위축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 주택에 적용하면은 소형 주택 짓는 사람 돈 돼요, 안 돼요? 돈 안 되면 소형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이 좀 쉽지 않나요, 이거는? 좀 쉬운 이런 지문이 정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4번, 5번은 이제 어렵지 않은데 1번, 2번이 이제 왜 어려운가 하면은 지금 요 초과 수요가 요거잖아요.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임대료 규제에서도 요게 초과 수요고요. 분양가 규제에서도 요게 초과 수요예요. 그죠? 근데 그 초과 수요가 자,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여기서 요것만 볼게요. 여기 초과 수요지 않습니까? 여기 초과 수요인데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하면 수요 곡선을 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야 돼요.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은 이렇게 똑같은 선에서 규제를 하면 여기까지 가죠. 여기까지. 초과 수요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는데 더 탄력적이니까 여기까지 확대되죠. 초과 수요가 더 커진 거예요. 공급이 더 탄력적일수록 하면 공급 곡선을 더 완만하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초과 수요가 여기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하면 이렇게 초과 수요가 더 커지는 거고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하면 이렇게 초과 수요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 완만해지든 저렇게 더 완만해지든 완만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완만해질수록 더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벌어지게 될수록 그만큼 초과 수요는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평소에.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문제를 봤고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분양가 자율화를 보면은 분양가 자율화에 의해서 정부가 분양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분양가를 시장의 수요 공급 작용에 맡기는 정책을 말합니다. 위 분양가 규제 그래프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P0의 균형 가격과 Q0의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요거죠. 원래 요 위치. 여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분양가 자율화예요. 그래서 효과를 보세요. 바로 이번 효과.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분양가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공급량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주택 분양가는 상승하나 주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중고 주택 가격은 하락합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중고 주택 가격은 하락해요. 그래서 전매 차익이 사라지고 투기적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상 그러면은 이제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제대로 받으니까 수익성이 향상되죠. 그리고 주택의 질이 향상이 되고요. 또 분양가 자율화는 분양가를 상승시켜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취득이 곤란해져요. 자, 이게 뭔 소릴까요? 자,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은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800이 이 분양가일 때에는 뭐 당첨 확률은 낮아도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래도 로또 당첨 뭐 이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 800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평당 800에는 집을 마련 못하는 거죠. 집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럼 결국은 저소득층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규제해도 힘들고 분양가를 자율화해도 힘들고 힘든 거는 한 가지예요. 분양가를 규제하면 당첨 확률이 낮아서 힘들고 그러니까 이 투기적 수요자들이 들어오니까 그렇잖아요.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은 분양가가 올라가서 힘들고 한 가지인 거죠.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막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은 그때 필요할 때 단기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럼 자율화를 하면서도 대책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율화를 하면서도 이제 임대료 보조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임대료 보조.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양가 규제는 너무 과열이 됐을 때, 이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됐을 때 그걸 좀 죽이기 위해서 잠깐 동안 시행하거나 이럴 때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이제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런 대책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거든요.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는. 예를 들어 서울에 분양가를 규제할 때요. 서울 주변 시세의 60% 규제할 때도 있었어요. 주변 시세 60%. 제가 마지막으로 서울 살면서 내려올 때 마지막으로 한 게 주변 시세 60%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5억인데 3억이 분양한 거예요. 와, 당첨되면 2억이에요. 근데 대신 10년간 전매 제한 기간을 뒀어요. 그 당시에. 60%면. 아니 10년간 2억 번다는데 뭐 안 팔면 되지.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사실 2억 더 올라갔어요. 그 5억이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5억 시세가 더 올라가는 거죠. 당첨 3억 이후에.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벌었어요.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제가 그 마지막으로 저 2010년인가? 2010년인가 그 분양할 때 3억 할 때 5 할 때 3억에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동네 집값이 지금 5억만 하겠어요? 훨씬 더 올라갔지. 아무튼 근데 그거는 어떤 정책인가 하면은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거든요. 당첨된 사람이 2억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가 하면은 그거를 임대 놓는 거예요. 임대. 지어서 공적 그게 그게 보금자리 주택이었어요. 그러니까 LH 공사에서 하는 거. LH 공사에서 하는 거는 굳이 분양하지 말고 그걸 이제 시프트 해가지고 전세를 좀 싸게 시세보다 싸게 하면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들이 한 80% 주변 시세 80% 살다가 그 사람들은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면 다음 사람이 또 와서 싸게 살고 혜택 보고 또 나가고 또 싸게 살고 혜택 보고 나가고 이게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분양을 해버리면 한 사람이 그냥 이제 로또 당첨해서 그냥 받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다는 거죠. 이 차라리 임대료를 보조한다거나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서 주변 시세보다 좀 싸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보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얘가 필요할 때가 있고, 경우에 따라 제가 필요할 때가 있고, 경우에 따라 얘가 필요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제 202쪽에 주택보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생산자 보조도 있고 소비자 보조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소비자 보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소비자 보조를 전제하고 생산자 보조는 이제 주택을 생산하는 사람한테 보조를 하는 걸 말해요. 근데 이제 그 소비자 보조를 말하는데 오른쪽 이제 보조 방식을 보세요. 보조 방식 보시면 이제 현금 보조도 있고 현물 보조도 있고 가격 보조도 있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조 방식이 있는데 보조 받는 사람의 만족을 가장 높이는 건 뭐예요? 현금 보조죠. 근데 우리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가격 보조를 전제로 해요. 가격 보조, 집세 보조라고 하는 거. 요거는 가격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깎아주는 건데, 그 밑에 이제 임대료 보조의 효과, 요것이 이제 그 가격 원칙적으로 이제 가격 보조의 효과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가격 보조든 현금 보조든 현물 보조든 그 보조받는 사람의 뭐를 높여줘요? 실질 소득을 높여주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보조 방식이 있어도 현금 보조, 현물 보조, 가격 보조 있어도 그 사람들의 뭐를 보조받는 사람들의 뭐를 높여줘요? 실질 소득을 높여주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따지는 거예요. 자, 임대료 보조 효과예요. 자, 근데 임대료 보조 효과인데 요거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근데 그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주로 달동네가 많죠.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저것도 마찬가지. 아까 임대료 규제도 여러분들이 저소득층 임차인이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저런 집을 세 놓는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는 임차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소득 수준이 낮은 임차인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할 때는 달동네 생각해야 돼요. 달동네. 달동네를 생각하고서 대답을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달동네 사는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지금 보조를 받았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조받은 돈으로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좀 더 넓은 집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전과 똑같은 집에 살면서 보조받는 만큼을 저축을 할 수도 있고요. 어느 쪽에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걸 저축하는 쪽으로? 아니면은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는 쪽으로? 이쪽 저쪽 다 있을 수 있겠죠. 다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경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경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저축하지는 않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더 넓은 집으로 갈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양쪽으로 갈려지더라도 더 넓은 집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은 분명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때 단기, 장기 이렇게 할 때요.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증가시키지 않지만 보조받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은 넓은 집을 찾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무소에 좀 넓은 집 나온 거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동네, 달동네에 중개사무소에 집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임대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기존 임대인들은 돈이 돼요, 돈이. 뭐가 발생해요? 초과이윤이 발생해요. 자, 그럼 돈이 되니까 공급이 증가하겠죠. 공급이 증가하면은 임대료가 어떻게 해요? 임대료가 내려갑니다. 임대료가 내려가면 초과이윤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말이에요, 여기서. 자, 공급이 증가하는 거 잘 볼까요? 지금 달동네 보고 있죠? 달동네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은 달동네의 그런 흐름한 임대주택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서민들이 원하는 그런 흐름한 주택들이 찾기가 힘들어져, 이제. 점점 더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공급이 증가한다는 게 달동네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달동네의 공급이 증가하는 거는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그런 신축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가 어려워요. 이제 요거는 하향 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해요. 자, 여기 달동네가 있으면 옆 동네가 있다, 옆 동네. 달동네가 있고 옆 동네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 달동네에, 여기 이제 이 동네에 지금 수요가 증가해서 점점 넓은 집들, 조금 더 넓은 평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해서 이 동네에 임대료가 올라가요. 그럼 여기에 임차인들 중에 일부는 이제 이쪽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비싼 임대료 주느니 차라리 옆 동네 가서 한번 알아보자. 근데 그 옆 동네는 고급주택 지역이에요. 근데 그 고급주택 지역이 천년 만년 계속 고급주택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저급주택 지역이고요. 여기 있는 주택 중에서 낡아지기 시작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낡아지기 시작하는 것들, 그런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수리를 해서 사용할까 아니면은 다른 데로 이사 갈까, 뭐 세를 놓을까, 이런 이제 고민하던 차에 이쪽 동네 임대료 올라가면서 이쪽에 알아보러 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은 요거를 세를 놓고 딴 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급주택 지역에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들이 여기에 새로 공급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주택들 중에서 낡아지는 것들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향 여과라 그래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살던 주택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사는 주택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공급이 증가한다는 게 이 동네에 공급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 옆 동네에 있는 주택 중에서 낡아지는 것들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제공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하향 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가 내려가고 이제 결국은 초과이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가 이제 달동네예요, 달동네. 달동네에서 임대료를 보조하면은 이게 올라가죠, 이게.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초과이윤이 발생해요. 그럼 여기에 공급이 증가해요. 근데 여기 공급이 증가하는 거는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해서요. 자, 요거는 이제 달동네고 옆 동네 고급주택 지역이에요.
고급주택 지역에서는 지금 여기 지금 공급이 증가해서 올라갔던 임대료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공급이 증가하는 만큼 이쪽에서는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향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향료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주택의 가격은 올라가게 돼, 모자라니까. 근데 여기는 신축을 통해서 다시 공급이 증가해요, 이게. 고급주택 지역은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는데, 저급주택 지역은 이게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하향 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여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그냥 저가주택 시장에 대한 효과 있죠. 이 달동네예요, 달동네. 그래서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이제 그려드린 저걸 이제 확인하시고요. 넘어가면 이제 우리 교재에도 그래프는 있어요. 교재에도 보시면은 204쪽에 그 그래프가 왼쪽이 저가주택 시장이잖아요. 이제 수요 증가가 1번이고요. 공급 증가가 2번이죠. 그 공급 증가 2번 되는 것이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1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가주택 시장의 1번이 저가주택 시장의 2번과 같은 거예요. 고가주택 시장에서 하향료가 되는 만큼이 저가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가주택 시장이에요. 고가주택 시장은 그냥 참고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도 고가주택 시장보다는 저가주택 시장을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제 여과 현상을 보십시오. 오른쪽 여과 현상을 보시면, 자, 여과 현상에서 하향 여과, 상향 여과 있죠. 자, 요거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향 여과 볼게요. 상위 계층이 살던 주택을 하위 계층이 사용하는 현상을 하향 여과해요. 하향 여과 현상을 능동적 여과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임대료 보조 등 소득 증가로 인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저가주택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므로 고가주택 시장으로부터 하향 여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상향 여과는요, 하위 계층이 살던 주택을 대수선 또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상위 계층이 사용하는 현상을 상향 여과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달동네, 옆동네 이렇게 저급주택 시장, 고급주택 시장 되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주택들은 점점 낡아지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어떻게 되겠어요? 차츰차츰 여기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 지역은 점점 더 낡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쪽은 드디어 이제 불량주택 지역이 되어가다가 나중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상향 여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소득 수준이 원래 이 그 달동네를 재개발하면은 원래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이 재정착하는 비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거기 살던 사람은 대부분은 다른 데로 가요. 거기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상향 여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3번, 4번은. 자, 넘어가셔서 문제를 좀 볼까요? 주택의 여과 과정 이론과 주거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주택의 상향 여과는 상향 여과 했죠. 상위 소득 계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 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맞아요? 아니, 하향 여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이게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데 합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다른 데서 틀려서요? 근데 어떤 이유도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게 40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40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앞에서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을 너무 낭비하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 돼요. 그걸 없애려면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얘는
내가 감당할 놈이다. 요거는 내가 감당 못할 놈이다. 빨리 판단해야 돼요. 그게 60점 실력이에요. 그거 되면은. 그거 안 되고 그냥 막 계속 주구장창 2번, 3번 읽다가 보면 뒤에 쉬운 것도 못 푸는 거죠.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요령이에요, 요령. 그러니까 요령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도 실력이지만 요령도 필요해요. 아무튼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아까 저것도 있잖아요. 수요가 더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크다.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더 크다. 이런 것이 나오더라도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운 거는 내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건 빨리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근데 그걸 2번, 3번 읽어요.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어려워서 지금 정신이 몽롱한데 2번, 3번 읽으면 2번, 3번 터지는 거죠. 계속 몽롱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 싶으면 세모하고 패스, 세모하고 패스 이 훈련이 잘 돼야 돼요. 모의고사 언제 보죠? 예? 이번 일요일 보나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첫 모의고사를 40분까지 못 푸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40분까지 못 가요. 앞에서 시간을 많이 흘려버리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모른다 그러면 바로 패스. 모른다 그러면 바로 패스. 5분 만에 20분까지 가더라도 일단 패스. 다 몰라서. 그러니까 일단 40번을 찍고 와야 된다고 다시. 아시겠어요? 40번을 찍는 훈련을 해야 돼요. 처음에 대부분의 경우 근데 이제 그랬더니 개론은 40번까지 찍었어. 근데 민법이 20분도 못 갔어.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것도.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요. 이 시간을 봐야 돼요. 30번 정도 풀 때 시계를 봐야 돼요. 30분. 저는 그렇게 해요. 한 30번 풀 때 시계를 봐요. 번호를 보면서 시계 보는 거예요. 계속 시계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30번 정도 될 때 시계를 봐서 문제를 한 35분 정도 풀고 있지. 30분 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풀면 돼요. 40분까지. 30번 왔는데 30분밖에 안 지났으면은 그냥 30번 끝까지 풀면 돼요. 근데 30번까지 왔는데 40분이나 지났어요, 벌써. 그러면 그때는 한 5개만 풀고 빨리 넘어가야 돼요. 5개만 더 풀고. 그러면 다 못 풀고 넘어가는 거죠. 5개 못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눠야 되니까. 저쪽이 쉬울 수도 있거든요. 저쪽이 쉬울 수도 있고, 물론 이쪽이 쉬울 수도 있고, 저쪽이 쉬울 수도 있는데, 그 저쪽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일단 시간은 안배를 해야 돼, 안배. 그래서 45분 되면 무조건 넘어가요, 저는. 45분이 되면 넘어가요. 5분 동안 마킹하는 시간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0분 동안 시험 보잖아요. 100분 중에서 45분 써요. 10분은 마킹하는 시간이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40분까지 찍는 훈련을, 그러니까 찍고 다시 돌아오더라도.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에 밑에 이제 그 괄호 2번에 주거 분리와 여가 작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일단 주거 분리라는 단어 체크하세요. 주거 분리 개념은 좀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주거 분리란 고급주택 지역과 저급주택 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발생하며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 왜 서울 지역 하면은 왜 우리 강남 지역은 잘 사는 동네, 강북 지역은 못 사는 이렇게 하잖아요.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강남, 강북 이렇게 하지만 그건 도시 전체적인 측면이고 강남이라고 해서 다 잘 사는 동네 아니죠. 강남 중에서도 좀 못 사는 동네도 있고 잘 사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또 강북이라고 해서 다 못 사는 동네 아니죠. 잘 사는 동네 있고 못 사는 동네. 그래서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주거분리가 있고 근린 지역에서도 그런 주거분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정도고요. 일단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밑에 괄호 3번에 불량주택 문제 있죠. 자, 그거는 뭐를 조심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그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을 조심하세요.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불량주택의 문제는 소득의 문제로서 시장 실패 산물이 아니다. 즉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아까 이 저급주택 지역이 자꾸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꾸 시간이 흐르다 보면 여기는 이제 드디어 이제 뭐 재개발, 재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불량주택이 되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런 불량주택이 되어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수선비보다 가치 상승이 크지 않아요.
돈은 많이 들여도 별로 가치가 안 올라가요. 그럼 돈 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죠.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 그게 바로 불량주택이에요. 이건 시장 실패에 의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요.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 산물이 아니다. 불안전 시장은 뭐예요? 불안전 시장은 그건 시장 실패죠. 또 외공불비했다고 불자 들어갔다고 또 이 시장 실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 산물이 아니에요. 불안전 시장, 불안전 정보는 시장 실패더라도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다. 네,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좀 쉬고 할까요?